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가진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매경항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세 번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과 충칭을 방문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에 이어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주요 지도자를 만납니다. 15일과 16일에는 중국 1대1로의 서부 거점이자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 충칭을 방문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경제와 민간 부문에서 대규모 협력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조 방안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응수한 직후 열리는 정상회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상 간 신뢰와 우위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감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보다 강도가 덜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에 들어섭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 표결 때문인지 다소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수사의 성실을 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 요구가 나오던 때로 검찰은 국정원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출석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거듭된 출석 통보에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최 의원이 실제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3차례나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 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모르는 그런 날씨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눈비 맞으며 뚫고 오신 우리 마차님. 눈이 와요.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무리한 개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개망난이. 자, 개망난이를 개도하고 있는 우리 엄마. 유엄마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편집하다가 유형 그거 정말 빵 터졌다, 진짜. 유형.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다룰 뉴스가 아닌 뉴스, 간단 뉴스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MBC 김장겸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에 대한 의혹 보도를 했던 주진우, 김어준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날이에요? 법원이 삼성 후원을 강요했던 장시호 씨에게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가장 이득 본 사람이 장시호라면서 엄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될 거란 생각을 못하고 아이를 집에 놓고 왔다는 그 절규를 좀 들었고요. 법원이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 얼굴이 굉장히 많이 예뻐졌다고 그런 논란도 따로 하나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알아볼 정도로 예뻐졌으면 심하게 예뻐진 거 맞죠? 저 네. 정말 그런 건 몰라보는데. 다음 가겠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국 수석이 조두순 재심은 현행 법적으로 불가하다면서 정부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치 감경, 그러니까 술 먹고 한 것은 죄를 깎아준다. 이거는 이미 폐지가 된 지 오래됐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일은 없는데 조두순 사건 때는 그게 판사의 판결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다 이런 거고 어차피 그 말은 맞습니다. 현행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재심은 피의자의 억울함이나 형이 너무 과하다,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해서 죄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범죄인이 피의자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현행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보호감호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 안 하잖아요. 대표적인 보호감호제도의 조세영? 죄는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사회로 나가면 안 되니까 보호감호를 해서 또 가둬놓는 그게 실질적인 종신형 제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중요한 뉴스들은 본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요. 이게 사연 온 지가 꽤 됐는데 방송을 만들다 보면 가끔씩 그걸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거 나중에 꼭 해야지 했는데 까먹고 가면 또 며칠이 지나거든요. 닥쳐님의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애청자 닥쳐입니다. 싸납디 싸나운 날씨를 보낸 11월 23일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목소리들이 이제 정겹게 느껴져가는 새날. 여전히 새날에 새로운 방송을 듣게 되면서 매번 황송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의 작은 도시 순창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입은 할머님들을 얘기할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올해 9월 1일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가졌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목표한 기금이 달성됐습니다. 군내 많은 시민들의 성금과 관심들, 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은 군민 추진의 대표단 분들과 모든 실무를 책임지고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한 집행위원들 덕분입니다. 11월 30일이 모금 마감일이지만 남아있는 모금 기간 동안 그리고 12월 28일 개막식을 잘 치르기 위해 다시 뛰어야 할 집행위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동의를 얻지 못해 마음을 꼭 전해봅니다. 축하해주세요. 정말 애썼습니다. 순창군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에서는 모금 기간 이후에도 계속 후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해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니까요. 방송을 듣고 계실 순창 군민 여러분들은 더 목소리를 내주세요. 동참해주세요. 방송을 듣고 계신 순창 출신 향후회 분들은 꼭 함께 해주세요. 3개월 짧은 기간 동안 애쓴 고향의 친구, 동생, 형제들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미흡하지만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쓴 짧은 시를 적으며 새날 가족분들과 애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등불이에요. 수천, 수만의 크고 작은 소녀상이 아직 숨죽여 살고 계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니까요. 평화의 소녀상은 희망이에요. 두 손에 총이 쥐어 전쟁터로 나간 이들에게, 컴컴한 이국 땅으로 노력을 떠난 이들에게, 원폭의 피해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겠다, 우리도 여기 있다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평화의 소녀상은 시작이에요.
힘이 없어 국가폭력을 당한 이들이 이국의 군대에 고통받은 베트남인들이 1300여 차례가 넘도록 끝없이 얘기할 수 있다. 함께 하면 된다. 하며 소리쳐 자신의 얘기를 시작할 테니까요. 그녀들이 그녀에게 다들 건강하세요. 그 정권교체 이전에 우리가 막 싸워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들 나시겠지만 소녀상 지킴이 밥차도 한번 내보고 별 기억들을 다 했는데 정권교체가 사실은 이런 현상들을 좀 희석시키는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싸울 대사가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 좀 현재 이슈에서 많이 밀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적폐들을 청산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녀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트럼프가 새로 정권이 들어서고 아베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 북핵 때문에 좀 가려져 있지만 일본의 도발은 계속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녀상을 세우고 이런 분들한테 이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돈 많아서 뭐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라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만드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 멀리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그 지리산 끝자락 정도에 있는 바로 그런 굉장히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순창입니다. 정말 노력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하게도 메일이 너무 늦게 읽어드리는 그런 점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닥쳐님. 이분이 이제 이름이 닥쳐가 그거죠. 박근혜를 상징하는. 네, 503을 상징하는. 네, 닥쳐 이씨. 자, 지난주 이벤트가 없었는데요. 이번 주 이벤트 다시 돌아온 이너피스. 왜 이게 됐냐면은 이너피스를 드셔본 분들이 한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강력한 요청이 왔어요. 예, 그렇게 좋으면은 한 번쯤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제품도 아니거든요. 뭘 야속하게 그렇게까지. 내가 한 말이구만 그냥. 근데 어쨌든 이너피스가 효과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너피스를 상징하는 말들, 릴렉스, 몸이 좀 이완되면서 뭔가 편히 쉴 수 있다. 예. 그런 효과로 숙취 해소의 효과도 있다. 잠을 잘 자게 해주니까. 예. 예. 그래서 시차 적응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사연요? 제가 이너피스를 총리가 먹는 릴렉스 음료 이렇게. 총리요? 이게 저만 알고 있는 건데. 총리라면은 국무총리 말씀하시는 들어보세요. 거겠죠? 황교안? 연이 이런 게 아니고 그 김현 의원이 추미애 대표 수행하면서 미국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런데 방송을 김민석 원장님하고 둘이 같이 방송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시차 적응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다녀오셨는데 그걸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체력이 떨어지신 분은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그 국회를 호령했던 여장부도 시차 적응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님이 몸살 나가지고 한 이틀 정도 활동을 못 하셨다고. 그런데 마침 이너피스 그 남은 게 한 세트 있었어요, 저한테. 예. 그거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죠. 예. 직접 한번 드셔보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더 구할 수 없냐? 득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너피스 홈페이지를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더 드시는데 거기서 이해찬 총리가 비슷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더라는 거야. 이해찬 총리님. 예. 대박인데. 그래서 이해찬 총리한테 요즘에는 김영란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한테 또 홈페이지를 가르쳐드렸대요. 예. 구입해서 드시라고.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이너피스가 걸려있는 이벤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에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정도 에피에 나가는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진짜 화낼 거예요, 제가. 지난 이벤트 할 때도 보면은 정답과 있으시는 분 도대체 뭐지? 정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팟빵 새해가 날아든다 게시판에 이메일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메일들을 다 취합해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메일에 퀴즈를 쏩니다. 퀴즈를 쏘기 전에 그 에피소드에 제가 지정한 에피소드에 퀴즈가 들어있고요. 다 맞출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 꼭 한번 소중하게 들어보십사 하고 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른 건 하지 마시고요. 정답을 쓰시는 건 정말 방송을 진짜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 예. 나빠, 이씨. 그런 분들은 참여 제외시키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정말 못 자거든요. 정말 이너피스는 제가 정말로 인정하게 됐어요. 너무 피곤해도 잠 못 자잖아요. 진짜.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와. 멀뚱멀뚱. 이너피스가 있었지? 마시고 잤던 기억이 한 2번 있고요. 효과는 정말 좋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걸 내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술을 먹어볼 수도 없고. 이게 참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네. 예.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참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너피스 이벤트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고요. 지금부터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자, 10분께 액으로 되어 있는 음료와 그 환으로 되어 있는 걸 같이 한 세트로 드리는 이벤트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 정말 많아요. 일단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 엄밀히 따지면 오늘이에요. 12시 넘어서 예산안 표결을 했으니까. 예. 근데 그 새누리당의 그 진상들 보셨습니까? 자기들도 정리가 안 되는. 오라 그럴 때 안 와. 계속 지들끼리 안 와.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이 사실 있어요. 표결할 같은 거 할 때는 일단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도저히 못 참겠다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거지. 예. 근데 거의 10몇 시간 이상을 안 와. 표결하자는데 계속 안 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당 국회의원분 보도된 사진을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 책상에 엎드려 막 주무시더라고. 표결은 해야 되겠고. 그 정도로 안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 결국에는 집단 항의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합의문이 나왔어. 나오는 합의문을 또 뒤집은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네. 그래놓고 국회의장한테 가서 우리 한 상의도 없이 표결하면 어떡하냐고 막 사태 지르고 막 따져요. 소리 막 버럭버럭 지르고. 그분 참. 그리고 나서 집단 퇴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안 표결이 됐고요. 그거 말고 부수법안 처리. 그러니까 예산안이 만들어졌으면 그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통과한 것 중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요걸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죠. 첫 번째는 뭐 정의당의 이정미,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뭐 반대 또는 기권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뒷말도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한 체크가 필요하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스포리치 증세, 핀셋 증세 이거랑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려면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자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그 법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죠. 한국당이 그 표결에 참여했으면 부결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결시킬 수 있었는데. 이게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한쪽의 반대는 왜 세금을 더 걷어하는 반대가 있고 부자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하나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표결에 참여 안 한 자유한국당이겠죠. 또 다른 쪽에서 반대는 너무 후퇴했다라고 반대하는 거죠. 아까 말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반대를 했던 이유가 원안대로 가야 된다.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뜻에서 반대표를 던진 건데 이게 이제 오해를 하신 거죠. 그렇더라고요. 지금 해당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면요.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 자체보다 그러니까 그 반대표를 던졌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비난을 하시는데 원래 정부 원안은 과세 표준이 2천억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최고 구간을 하나 신설하는 게 정부 원안이었는데 그걸 자유당에서 반대해가지고 3천억으로 올렸거든요, 기준을.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인세를 25% 최대 구간으로 거둘 수 있는 25%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기업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슈퍼리치에 대해서 더 과세한다는 취지에 안 맞다라는 뜻에서 반대를 하셨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합의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유보 입장이었습니다. 합의가 아니었고요. 그러면 누구하고 합의를 한 거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의한 거예요. 합의 사항은 자 그렇게 됐고요. 첫 번째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유보 입장이었다. 반대나 똑같은 거죠. 이 부분은. 두 번째 자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찬성, 기권, 반대, 불참 요거밖에 없죠. 딱 요 네 가지 행위밖에는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뭐요? 무효. 가부 잘못 써가지고. 그 수기투표할 때 그랬지. 일부러 틀릴 수도 있어. 전자투표할 때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실수를 못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결된 것을 보면 177석이 참석을 했고요. 177명이 찬성이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이었는데요. 자, 이게 177명 중에 만약에 찬반이 반반씩 엇갈려서 홀수니까 한 명의 차이로 가결 부결이 나눠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반대에 이정미 대표가 속했다. 그래서 89대 87이 됐다. 89대 88이 됐다. 그랬을 때 부결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국회의원이 표결에 들어갈 때는 찬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는 다 빼놓고 찬성이냐 반대냐예요. 표를 던지는 것은. 그런데 원안보다 후퇴했다. 여당과 야당이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한 게 정부안보다 후퇴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반대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팽팽하게 맞섰으면 부결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도 옳지만 과연 이정미 대표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과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협조할 뜻이 있었는가 아닌가. 나는 그것도 궁금하다고 봐요. 이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했다면 설마 이정미 대표가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겠지. 그 상황에서 반대표 던지면 정말 부결되는 거니까 안 던졌을 거라고 믿지만 투표에서는 투표의 행위는 투표로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투표한 거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정의당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이정미 대표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개정안이란 말이에요. 정부 안이 따로 네. 원안이 따로 있어. 네. 근데 그 개정안이 부결되면은 법상으로 원안을 투표한답니다. 네. 정말로 부결시킬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 만약에 개정안이 부결되잖아요. 이 합의안이 부결돼서 원안을 투표하잖아요. 합의안이 부결되는데 원안이 통과될까요? 원안은 더 힘들어요. 더 통과 안 돼. 그러면 완전 통과 안 되는 거죠. 이거 세법 개정안은.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경솔했다.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미래를 책임져야 될 어느 정도 그 책임감이 있는 정당의 당수라면 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국회의원은 명확하게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감시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투표를 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법인세법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순이익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아닌 단기 순이익이 2천억이 넘는 회사를 대상으로 법인세를 25%로 적용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단기 순이익이 3천억이 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25%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인세율 25%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논의가 너무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표 기준 2천억이냐 3천억이냐 이 말 자체가 이게 그냥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위에 비해서 이 책임을 많이 안 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법인세율에 따라서도 실질적인 그 부담률은 굉장히 작았단 말이죠. 15%라는 말도 있고 10%라는 말도 있는데 명목상으로는 21%지만 실질 세율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벌들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책임을 정확하게 져야 된다라는 의미였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고 이거 복잡한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원안이 다시 표결이 붙여진다거나 네. 자유한국당이 표결이 나왔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안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예. 정의당 쪽은. 그러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그 생각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문재인 정책을 더 지지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로 부결시켜버리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의사표시 그런 것도 한번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미있는 얘기가 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예산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는 이런 거 관심이나 있었나요? 예산안 그냥 통과되나 보다 했지 맨날 보면은 막 시한 넘겨가지고 막 자정 새벽 넘어가고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이상한 사람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예산안을 직접 들여다보니까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지 그리고 또 복지 관련한 예산들 말고도 SOC 예산이 엄청 증가했더만요. 또 정부 안에서 그렇게 후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또 오늘 일어난 사건 중에 한 분은 나오시고 한 분은 들어가셨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신 분 한 분 있는데, 일단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보겠습니다. 18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이분은 팟캐스트 하면 정말 끝내주겠다, 체력적으로는. 18시간 뭐 껌이죠. 뭐 검찰 조사 한번 들어가면 뭐 달달달 볶이는데. 자, 김태효 씨, 대외 전략 비서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우리가 방송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김태효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김태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김태효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이명박 정권 때 대외 전략 비서관이었고 사실상의 수석급이었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김관진하고 이명박이 만나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를 주재하는 사람이 김태효였다는 거지.
주제라고 하니까는 그 느낌이 확 다르네요. 배석했다고 할 때와 주제했다고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주제는 대통령이군요. 네. 사실상 실제 실무선에서 보면 김태효가 주재한 것도 맞죠. 시간을 조율했을 테니까. 불법과 불법이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연결고리 좋다 이거. 연락책. 주제라는 것보다 연락책이 올랐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명박만 남았다예요. 가장 일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데 사실은 김태효가 방울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김태효 조사까지 끝났으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예상도 나오지만 이제 검찰이 김태효를 어떻게 처리한 뒤에 이명박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만 남은 거죠. 그 평소에 명종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버려진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에는 종북 빨갱이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서 저는 점점점 이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죠.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했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밖에 길이 없어요. 수사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SBS가 한 건 했어요. 김태효랑 통화로 단독 보도를 했거든. 사이버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여론조성이라고 직접 말을 해요. 근데 군 형법에는 그게 불법이야. 제대로 걸린 거야. 김태효는 자기 나름대로 실드가 필요해서 한 언론사 중 택해서 인터뷰를 했겠지만 거기서 나온 말이 원래 거기가 여론 조성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죠. 그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김태효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만약에 김태효를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이명박 조사하기도 힘들고요. 김태효를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거나 이명박을 조사 안 하게 되면 검찰은 어떤 수사를 했건 간에 지금까지 한 고생이 다 나가리. 그러려면 김태효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지금 한 명 더 남아있는 게 우병우인데 우병우도 구속영장이 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병우는 구속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한 명 더 있죠. 조윤선도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 컴백하셔야 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미리 좀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하다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짬짬이 보거든요. 되게 재밌던데. 다음에 이제 들어가신 분. 이분은 저는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최경환인데 지금 계속 번복했잖아요. 출석하겠다 안 한다. 하겠다 안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처리하고 갈 기회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산안 투표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국회의원 일종의 특권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3번 소환했는데 안 오면은 바로 체포거든요. 최경환은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출석한 거를 약간 갖고 농락을 했단 말이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칠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오라고 잘 안 나오고 밖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증거인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최경환은 바로 조사 이후에 내보내는 것이 바로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 체포. 네. 일단 긴급 체포 후에 이틀간 잡아두고 구속영장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 농업용 비닐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죠? 농업용 비닐은 뭐예요? 자살할 때 그 피 튀기면 안 되잖아요. 이 개망나니 진짜. 동대구역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농업용 비닐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 친절한 영자씨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 친절한 금자씨구나. 네, 아까 그 김태효 씨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경환 할복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가둬두심이 그렇죠.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또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경환이 호기롭게 정권 교체된 것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으로 돈을 받았으면은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달 사고 의심, 배달 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걸 국정원 시스템적으로 보여줬어.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시킨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이 대부분 안 받았다고 하죠. 미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달 사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홍준표는 안 그랬어? 그런데 정황상 그 돈을 1억을 상납했다고 알려진 그 시기 그 다음 해에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너무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답이 후퇴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요. 최경환은 박근혜에 빌붙어서 김용박에 빌붙어서 권력은 누렸지만 사실 배짱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정도 급 되는 정치인. 사실은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밀려고 했다는 게 최경환이었다는 게 설이에요. 대중적으로 너무 인기가 없고 캐릭터상 대선 후보로 나갈 만한 건이 안 돼서 포기한 거지.
그 정도의 정치적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2인자 격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못하고 막 할복 자살하는 거 정말 유치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남편이 그런 거 있지. 부인이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나가 죽어버릴까?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춥다고 5분 만에 들어와 이 개새끼가.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상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청 바로 앞에 가니까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죠. 검찰은 지금 괘씸죄 비슷하게 걸어놓고 있는 상태야. 오기만 해봐 너 뒤졌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까지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검찰이 딱 들어가자마자 증거 딱 내밀면서 그렇죠.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빼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답이 나왔거든요. 모든 질문에 똑같이 이 말만 반복했다잖아요. 그런데 최경환이 왜 이 시기에 검찰에 출두했을까요?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데 아직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회기가 끝났어요. 이 예산안 심사를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체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기 기간에는 그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회기가 끝나면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모양 빠지게 긴급 체포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 출두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을 한 것 같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더군다나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고 손실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병기가 한 말 때문에 최경환이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준놈 구속됐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최경환은 당연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좀 더 쐬고 싶었다면 오라 할 때 바로 갔어야 돼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라니까요. 조사를 하고 싶은데 안 와. 그러면 원래 긴급 체포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예. 하다못해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있죠. 그 벌금을 안 낸 상태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와요 경찰이.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 이동엽 씨의 생생한 경험담이 나옵니다. 그 방송은 바로 이 에피소드 앞뒤로 자 나 혼자와 들어간 자 김태휘와 최경환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자 우병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보 교육감들 약점 열흘 내로 알아오라. 세다. 그럴 줄 알았어. 야 국정원 보고 열흘 안에 알아와. 야 센데.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박근혜 정부죠.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건이 새롭게 최근에 밝혀진 게 이제 예전에 묵은 이슈는 이석수 감찰관 뒷조사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 사찰이 있었어요. 최근에. 재밌더라고요. 과학기술계 사찰. 이게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인 사찰을 하게 된 배경을 추론하는 게 아직 정확한 이유는 그러니까 왜 과학기술인까지 사찰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론이 그래요. 이게 김명자 전 장관이 과학기술인 총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선출이란 말 자체가 투표로 뽑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하고 그동안 쭉 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야권 생활을 하셨던 정치인인데 그분이 과총 회장이 되니까 어떤 놈들이 도대체 투표를 한 거지? 찾아봐. 이렇게 시작됐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나는 왼쪽으로 분류됐을까? 오른쪽으로 분류됐을까? 그 보통 과학기술인들이 그 정말 이게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정말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정치 이런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과학 연구 활동 자체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뭐 수백 개 단체가 들어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예. 거기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말고 지금 이런 거예요. 국정원한테 일종의 영역을 주는 거잖아. 민정수석실이. 야, 교육감들 대부분 다 성향이 나와요. 선거 전에. 뭐 약간 좀 친정부적이다. 또는 또 진보적이다. 진보적 교육감. 뭐 우리 서울의 조희영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 이런 분들이 진보적 교육감이죠. 대구 경북 쪽 교육감 2명 제외하고요. 다예요. 나머지 뒤를 다 털었어요. 근데 털기만 했으면 좀 그래도 좀 나아.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해당 교육감들과 친분 있는 단체와 교육청의 수의 계약 이런 걸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그 사람들을 뒤를 캐서 공격하고 뭔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기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천시 교육감 이청인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거예요. 뇌물, 수의계약. 이거는 국정원이 깊이 관여돼서 뭔가를 만들어낸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청현 교육감뿐이 아니라 다른 교육감들도 아마 많이 걸려 있을 텐데 이게 시범 케이스로 인천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시장이 새누리개고 유정복이요. 어젯밤에 눈 하나도 안 치운 개놈 공무원 새끼들. 인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빙판 져서 그 대로 왕복 6차선, 7차선 이런 8차선 대로가 완전 빙판이었어요. 어젯밤에. 저 선창 1호 사건 났을 때 네. 유정복 시장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뿐이 아니고요. 언론사에다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이건 싫어합니다. 선창 1호 사건에서 인천시라는 말은 빼주세요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런 게 XX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나 인천시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분노를 갖고 있어서 인천 시민들이 이 새누리당 출신 애들 뽑아주는 거 보면 분노가 하늘을 막 치솟아요. 막. 자, 릴렉스. 화나. 이너피스 하나 드릴까요? 잘하고? 사실 민주정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박근혜보다 10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교육감들 사찰해가지고 국정원이 이렇게 엮어 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국정원 내부에서 비선이 움직여서 조선일보에다가 갖다 꼬질렀죠. 그렇겠지. 바로 꼬질르죠. 아니 정말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막 부린 것 같은데 왜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선거가 사실 2주 남았어요. 정상적이라고 보면. 그러네. 12월 20일. 안철수 듣고 있나? 그러니까 선거가 2주 남았는데 원래 돌리던 시스템이니까 그대로 돌리면 다시 또 새누리당 출신들이 되니까. 좀 약간 좀 코미디긴 하지만 갑자기 12월 20일 날 6시가 됐더니 출구조서가 발표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취소를 못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네. 어쨌든 교육감들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도 우리 방송의 과정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조희영 교육감이 나중에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막 재판 막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국정원이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이청현 교육감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마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어떤 기반을 만들었던 게 저는 무상급식, 교육감들의 진보 교육감 선출. 그 당시에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광역 선거는 9대8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먹었지만, 드셨지만, 맛있게, 아유, 참 표현이 선출됐지만, 또 경기도 교육감은 남경필이 당선되는, 그래서 박빙이었는데, 교육감만큼은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잖아요. 석권을 했죠, 예.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너무 보수 교육감들이 난립한 거야. 득표율이 이런 걸 막 압도적으로 50% 넘어간 게 아니라 30%대로 당선되고 그런 경우는 많았지만,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풀뿌리로부터 이명박근혜의 포갑을 견뎌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교육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미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감들 비리 분명히 있어. 막 다 뒤져봐. 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이 지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폐 주요 수사는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내년에는 민생 수사에 주력하겠다. 저는 이게 좀 그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잠깐만요. 우리 새날의 민정수석께 한번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네. 민정수석. 네. 나와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대 썩검들이 하나 그러시겠는데 이 말의 의도를 한번 일단 분석해 주세요.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요. 말한 그 정확한 팩트를 보면 조금 달라요. 키워드만 갖다 쓰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키워드만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팩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 등에서 보내온 사건 중 주요 수사는 연내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딜레이 시키지 않겠다. 예, 딜레이 시키지 않겠다.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거 구속할 놈들 빨리 구속하고 포토라인 세울 놈들 빨리 포토라인 세워서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기소까지. 기소는 그 다음 문제죠. 수사. 그리고 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소하고는 약간 서류의 차이 있어요.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부분은
국정원이 검찰한테 의뢰한 부분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받을 건 다 받았다 이거잖아요. 예, 받을 건 다 받았다. 그렇다고 밑에 선에서 보고를 했더라 나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라는 의미고요. 또 있습니다. 댓글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의혹, 사법방해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 이러면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뒷부분은 조금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의 생각은 그거죠. 빨리 마무리를 짓겠다. 이게 적폐 세력에 대한 수사를 12월까지만 하고 안 해 이제. 그런 소리가 아니라 12월까지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고 국정원한테 받을 것들은 대부분 빨리 받겠다. 받아서 끝내겠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땡땡땡 신문에서는 키워드를 이렇게 뽑은 거죠. 완전히 어감이 다른 건데 지금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걸 활자로 보면 안 돼. 예. 보통 이게 남녀관계에서도요 활자로 주고받다 보면 오해하잖아요. 물결 표시 왜 안 보냈어? 이모티콘 왜 안 넣었어? 이런 거 있잖아. 오빠한테 갈게. 그래서 하는데 오빠가 그냥 세 글자만 쳤어요. 오지 마.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는 오빠를 어떻게 말했냐면 오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받아들인 사람 오지 마. 이건 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연말까지만 수사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렇죠. 최대한 빨리 수사해서 아무리 강력하고 센 이슈도요. 몇 개월 동안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럼 그걸 피로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슈성 자체가 좀 많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끝낼 건 끝내야 다른 걸로 넘어가죠.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자기 생각이라고 기자들한테 말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검찰총장하고 하는데 주요 키워드만 이렇게 뽑고 기자회견이랄까 기자간담회를 못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키워드만 알고 그러면 이게 몇 바퀴를 돌아 트위터나 포털 같은 데서 그러면 문무일은 적폐청산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오고요. 이것을 절묘하게 묶어서 후속기사가 땡땡땡 신문에서는 후속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미묘한 식약차. 갈등, 내부 갈등. 그러니까 자꾸 땡땡땡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한결에. 네, 뭐 저는 조스원인 줄 알았잖아요. 한결에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건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문제는 단일대로 가면 좋아. 개혁도 국민들도 한 70몇 %가 문재인 대통령 개혁 밀어주고 그걸 개혁하고 있는 주체가 검찰이다 보면 근데 이게 묘하게 갈라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애매한 어정쩡한 포지션에 갖다 놓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이니까 잘하겠지. 근데 어느 날 말하는 거 보면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느낌적으로 이 새끼가 개혁하라고 그 자리에 올려놨더니 씨발 역시 검찰은 검찰이네 이렇게 욕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문무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좀 거스르는 듯한 저항하는 듯한 느낌 같은 걸 주기 시작하면 이게 교묘하게 갈라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른 발언도 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각종 언론들에서 지금 이게 지금 감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적폐 수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얘기한 거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요즘 그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광의의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과 이의 제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좀 더 명료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명료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조차 어떤 경우에 제한, 복원될지 명확하지 않다면 민주주의 형법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사법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고 굉장히 강도 높게 공격한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렇죠. 사법부가 근거 없이 어떤 기준 없이 풀어줬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비판한 거거든요. 초반에 그 장시호 씨 그 선고한 거, 2년 6개월 나온 그 선고를 보면서도 이 지금 법원이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뭔가 내부적인 세력 싸움이 있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저는 주권자로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주권자의 입장으로서 보면
사법부가 지금 판결 내리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주에 따라서 이렇게 파도를 타고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예. 뭔가 이렇게 균형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 재듯이 그렇죠.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보다 장시호의 선고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예.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검찰 연맥이기. 지금 장시호가 얻은 이득이 얼마인데 지금 얘를 풀어주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길들이기 한번 해보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런 짬짬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정한 흐름에 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사실은 특검이 수사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공소유진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검찰의 세력이라고 보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문물 총장의 이야기에는 하나가 더 있죠. 아까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는 법으로 정확하게 지정해줘라 이런 것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일관성 있게 하라.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는 맨 마지막 단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조차 어떤 경우에 제한 복원될지 명확하지 않다면 이게 방점이 찍힌 거예요. 일관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당신 전문가들 맞지 않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너피스 10분께 드리는 이벤트 이메일 주소만 올려주세요. 이제는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정답 다시는 분은 무조건 블라인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너피스 먹여서 재워야 돼.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네,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이야기는요,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회사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몸으로 왔다는 걸 느꼈던 해였거든요. 본사랑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게 몸으로 왔던 게, 처음에는 이 뒷목에서부터 어깨가 이렇게 뭔가 갑자기 어느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네, 담처럼 처음에는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팔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왼팔을.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삐딱하게. 50견인데 벌써 왔네. 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50견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보고 팔을 많이 쓰는 직종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맨날 노트북만 하면 했지. 그게 아닌데 저는 이게 왜 생겼을까요? 했더니 뭐 선생님 또 엑스레이 찍고 막 난리 난 거예요. 하더니 어깨뼈에 살짝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어깨뼈 여기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다는 게 저는 원인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경추베개 막 이런 거를 다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목을 펼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는 꿈나라 베개를 그때 알았거든요. 새날에서 할 때 광고를 듣고 그러다가 이제 막 경추베개도 사고 이거 목에 이렇게 목 디스크 걸린 사람들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목 기부스 같은 거. 네, 기부스 같은 거 일부러 샀어요. 그걸 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놨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또 20, 30대 여자애들이 잘 걸리는 게 이 턱관절 통증이 온다 그랬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스트레스 때문에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씹은 것도 턱이 든든한데 공룡 같아요, 마치. 근데 이게 어깨 못 쓰죠? 뒷목 못 움직이죠? 근데 턱까지 온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게 왔다고요? 아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네,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통증 주사를 맞고 아니면 이제 매일 침을 맞으러 다니고 그것도 안 돼서 스포츠 마사지도 다녔는데 스포츠 마사지가 너무 아파서 못 하겠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약방에만 계속 다니면서 침을 맞았는데 그때 침을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움직이기가 조금 편해졌다 싶을 때 몸이 막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가렵다고요? 제가 피부가 되게 좋거든요. 피부 진짜 좋네. 근데 그래서 저는 피부인데? 여름에 그러니까 여드름이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증상이 없고 뭐 두드러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는데 계속 가려운 거예요. 몸 전체가. 그냥 가려운 느낌만 아무것도 있다고? 담은 어느 정도 이제 담이 없어졌어요? 조금 가실 때쯤에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이나 낮보다 저녁이 되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심하다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같은데 막 이렇게 핥힌 자국 때문에 이불에 막 피가 묻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안 씻고 그런 건 아니죠. 목욕 자주 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백방으로 병원을 다 다녔는데 알러지 검사도 하고 피부과도 가고 막 했는데 처음에는 뭐 선생님들이 이거는 뭐 그냥 뭘 잘못 먹은 거냐. 근데 보통 잘못 먹어서 피부가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되잖아.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알러지도 60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본인이 체질이 변한 거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해야 된다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한의원을 찾아갔더니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왔다. 이거는 장기적인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이건 한약 먹고 낫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려운 걸 참아라 이거예요? 네.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없지. 그런데 제가 피부가 엄청 좋았는데 자꾸 긁으니까 이게 상처가 나니까 이게 점점 막 그렇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면 방법은 보통 우리가 벌레나 이제 모기 물려서 그 가려운 걸 긁으면 긁는 그 순간은 괜찮잖아요. 시원하고. 예, 근데 그렇게 괜찮았어요, 그게? 간지러워서 긁고 나면 긁는 동안은 괜찮은데 긁고 난 다음에 아프잖아요. 아, 예. 그게 계속 무한 반복돼요. 나중에 피가 막 난다고 하도 긁어서. 그러니까 나중엔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고 미팅을 못 나가겠는 거야. 왜냐면 내가 정장 입고 앉아서 이렇게 긁고 있으면 너무 웃기잖아. 그 힘든데 또 미팅 생각을 했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얼굴 위로는 간지럽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화장은 가능한 거예요. 얼굴에 뭐가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간지러운 게 두드러기나 이런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 파리바게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프랑스가 뭔 말입니까? 제가 프랑스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집이 이제 프랑스예요. 아? 지금 딱 한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잠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나와 있는 게 길어질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프랑스 중에서도 피부과에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로레알이 이 동네를 전체를 막 브랜드를 런칭했을 정도로 그런 동네인데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만 오는 곳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니까 집에서 다 예약을 해준 거예요, 선생님들을. 근데 거기가 프랑스에서도,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다 오는 곳인데, 제가 선생님을 3군데를 잡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이제 다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쪽에서 제가 밤에만 더 가려워진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굴욕적이었어요. 왜냐면 선생님 딱 앉아있는데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이제 다 벗을 거 아니에요. 왜요? 이제 어디 뭐가 났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그냥 가렵기만 한 거니까 이 사람들도 뭐 찾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제 저희 남편하고 막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거 같으니까 여기에 이대로 가서 약을 사고 집에 가서 이대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왔더니 100ml짜리 크림을 하루 저녁에 이거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속까지 다 바르라는 거예요. 콧구멍 안에까지 다 바르라는 거예요. 콧구멍 네, 귀랑 막 이런 데까지 안 바른 데가 없이 다 바르고 그리고 새 옷을 꺼내 입고 그걸 입고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8시간 후에 일어나서 입고 잔 옷과 침대 시트를 다 꺼내가지고 소독을 하라는 거예요. 불태우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독을 해라. 그렇게 하고 일주일 후에 이걸 또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또 프랑스는 이게 시트 이거 끄집어내고 하는 게 너무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왜냐면 이게 몸이 간지러우면 잠을 또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은 날카로워지고 막 이렇게 돼서 약을 딱 이렇게 타가지고 왔어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발라야지. 이걸 바르면 그래도 나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왔는데 이제 병원 갔다 와서 가족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길래 이런 약을 타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병원에서 무슨 이제 요 전문 용어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별로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이 막 라갈 막 이러는 거예요. 라갈? 라갈. 도대체 라갈이 뭐야? 하고 밥 먹다가 핸드폰으로 불어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요? 라갈. 옴. 옴 걸렸던 거야? 옴은 실제로요? 그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딱 찾은 다음에 갑자기 정말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내가 옴이라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성병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게 성병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래 프랑스는 어디 갔다 오면은 비주하고 이제 뺨으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러는 거야. 우리 당분간은 비주를 하지 말자. 나갈이라서. 네, 그래서 처음에 아니 내가 무슨 갑자기 에이즈 걸린 것처럼 갑자기 막 되게 막 이상해진 거예요. 너 한국에서 뭐 하다 왔니?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병을 어디서 걸렸을까를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막 찾아보고 하니까 뭐 프랑스에서는 야 이거 그냥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이야. 꼭 성병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철에서 네가 앉았던 자리에서도 걸릴 수 있고 어디서도 그렇지, 걸릴 수 그렇지.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너무 걱정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뒤로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거야. 그 앞에서는 그래 얘기하지. 그러면 너 성병 걸려서 왔으니까 우리 못 보겠다 그러고. 아니, 그래서 옴을 찾아봤더니 뭐 군대에서도 많이 걸려와요. 걸려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근데 우리 후임 중에 한 명 걸려와가지고 와, 그 저도 밤새도 벅벅 교육받을 때 끓는데. 봤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막 생각해봤죠. 내가 걸릴 수 있는 데라고는 저는 전철에서도 자리에 잘 안 앉아요.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걸렸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한의원에서 누웠던 침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아, 담이 왔을 때. 네, 담이 왔을 때. 왜냐면 그럴 수 그때는 있겠네. 옷을 어떻게 입냐면 위에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튜브 드레스 같은 그런 걸 입힌단 말이에요. 치마만. 들어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순간 내 거기를 고소를 하든지 막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증거가 없잖아. 그래도 잘 짰다, 이 내용을. 자기 잘 빼간다. 그 한의원으로 싹 몰았네. 잘해놨다. 그래서 제가 왜 동그라미에서 그 생각이 났냐면 옴이라고 하니까. 옴이니까 이형이다. 근데 아니 그 옴 표시 있잖아요. 네. 그 표시가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옴 생각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가 봐도 옴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지만 얘가 밤에 간지럽다고 하니까 내가 약을 주겠다고 하면서 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옴이라고 의심이 되니까 한 거였는데 막 나갈 막 하니까 내가 막 찾아보고 더 난리가 난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확실히 옴은 이 손가락 사이사이가 약간 두드러기처럼 나요. 왜냐면 거기다 알을 낳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일주일을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했는데 간지러운 게 없어지질 않는 거야. 나는 그대로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옴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잖아. 괜히 시트만 다 끄집어내고 그 난리를 치고 막 했는데 그리고 이게 자는 동안에도 계속 끌리니까 미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혈액 검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간호사가 와서 혈액을 뽑았는데 여기서부터 또 총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그럼 옴은 아니는 거로 밝혀졌네. 옴은 아니었어요. 그 의심했던 사람들 다 잡아. 와, 난 죄송합니다. 이동엽 씨 잡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정치자분들 지금 다 옴이라 생각하고 있거든. 이런 좋은 글씨가 제가 마약범으로 잡힐까봐 걱정했다고. 옴은 없는 거지 그러면? 네, 없었죠. 아니네. 왜냐면 저는 증상이 있고 옴 증상하고는 아니었어요. 밤에 아니네, 가려운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 아, 그러니까 저도 물집이나 두드러기 생겼으면 뭐라고 의심이라도 의심할 해보겠는데 건데, 없어가지고. 혈액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대요? 혈액을 딱 뽑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바로 이제 몇 시간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칼륨 수치가 너무 높다 그랬나? 낮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칼륨. 높다 그랬어요. 높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높으면 위험해요. 높아서 얘가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응급실로 데려가라고. 프랑스 막 그쪽에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아니, 한의원이 아무 때도 못 찾던 분들이 심지어 생사람 잡고 오면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다 멀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힘든 그러니까 그 의심을 받고. 의심받고. 그래서 칼륨 수치가 높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진짜 괜찮다. 나 응급실 가기 싫다. 그랬는데 지금 막 빨리 가야 된다고. 너 지금 어떻게 왜냐면 검사를 했는데 안 가면 그게 병원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 간호사 책임이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간지러운 거나 고쳐주지 지금 어쩌라는 거야 하고 가는데 또 칼륨이 높으면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고 아프다고 하니까 기력이 없고 뭐라고 하니까 또 막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다 그런 거 같지. 말하는 순간 나 내 증상 같잖아. 제 아는 분은 여자분인데 자기가 이런 증상 막 얘기하더니 자기가 암이라는 거야. 보더니 무슨 암이야 했더니 전립선 암이래. 아, 여자인데 무슨 전립선 암이냐고. 근데 자기 느낌은 전립선 암하고 증상이 똑같대 여자인데. 여자는 전립선이 없어요. 근데 걔는 모르더라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프랑스에 응급실을 간 거예요. 네. 이제 거기는 시골이라서 막 정말 응급한 환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병실로 들어가서 정말 또 모든 검사를 다 하고 모든 링게를 다 꽂고 이 사람이 칼륨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막 뭔가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피를 더 뽑고 막 그랬는데 제가 또 외국인이고 그 동네 늘 말하지만 반경 100km에 아시아인 중국인도 아무도 없어요.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가면 누가 병원 가는지 다 알아요. 누구네 며느리가 갔는지 다 알아. 그때까지 소문이 옴으로 다녔거든. 이야, 걔 옴인데 큰일 났다. 병이 심해졌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서 나는 뭐 의학용어 알아먹지도 못하겠고 가뜩이나 지금 막 지들끼리 불어로 막 뭐라고 하는데 기분은 나빠 죽겠고. 그래서 일단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아픈 척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안 아픈데 아픈 척을 해야 돼. 진짜 아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나 누워 있는 것 좀 빨리 사진 좀 찍어줘. 막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제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의사가 딱 들어오니 표정이 되게 오묘한 거예요. 딱 보더니 여기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얘의 칼륨 수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옴이 또 맞네. 옴이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칼륨 수치가 높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칼륨과 옴은 아예 처음부터 상관은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 왕진을 다니는 간호사가 가지고 그 주사 테스트가 잘못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제가 아픈 척하면서 누워 있었잖아요. 야, 신기하다. 야, 소문 나 했겠다 또 깨병으로. 갑자기 뭐 혈액 검사 다시 하고 나서 너 정상이라고 하니까 아픈 척했던 게 되게 머쓱해지면서 다시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다 이거. 아니 그래서 옷을 다시 다 갈아입고 나오면서 되게 뻘쭘하게.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서 받았던 검사비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다 내야 돼? 물론 이게 다시 나라에서 환급은 해주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중요합니다. 의료 케어. 빙고. 맞죠. 그래서 일단 200유로를 정도를 내고 한 30만 원 정도를 내고 이제 집으로 왔죠. 와. 그래서 결국 그 가려움. 뭐예요? 그래서 가려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프랑스에서도 결국은 못 고치고 다시 한국에 나왔어요. 와, 한국 의료진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목 디스크 이걸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일부러 가져갔던 게 제 옆에 등치 큰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 앉지 않게 배려를 해달라고 표시를 하려고. 왜냐면 간지러운 건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긁는 거 말고는. 그렇게 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거의 한 10개월을. 근데 어떻게 고쳤대요? 먹는 거로?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신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저 뭐 고쳐도 아니면 보통 신병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회사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러 가면서 겸사겸사 내가 간지러운데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병원에서 못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너가 신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받았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신받았던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 우리는 이해하지 알지 뭔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럼 원래 한 대를 뭐 그러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신기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우리 집에 가면은 정말 전 세계에 피부에 좋다는 크림을 다 샀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결국은 뭘로 고쳤냐면 시간으로 고쳤어요. 아니 그냥 기다리면 10개월 지나서 그냥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걸로 나중에 나 오늘 저녁에는 1시간 정도 더 잤어. 일주일 후에 이번 주에는 2시간씩 정도 더 잤어.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가면서 심리전입니까? 간지러운 게 없어진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간지러운 걸요? 저는 3년 전에요. 이제 그때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땅을 빌려가지고 추가로 이제 호박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몸이 이렇게 좀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거짓말처럼 딱 하루 만에 두드러기가 몸에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드러기가 이제 나면서 뭉쳐져 가지고 면적이 제 손바닥 2개를 합친 것처럼 두드러기가 뭉쳐요. 대상 포진은 아니고? 포진은 아니고요. 쫙 뭉쳐가지고 막 가렵고 온몸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빵 같은 걸 먹으면 더 그러고 또 안 먹으면 또 괜찮은데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하면서 뭐 약도 먹어보고 이제 저는 원래 약을 먹으면 안 되지만 이제 저희 주치의한테 물어보니까 항히스타민제는 조금 먹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항히스타민 저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예,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를 4등분을 해가지고 저는 약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요. 정말 그 처음에 하루 만에 온 것처럼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이상해요. 이건 정말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저도 그랬나 봐요. 전조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예요. 저도 근데 발이 엄청 가려서 갔더니 그건 무좀이던데. 확실하게 병명이 있던데. 그래서 마차님 제가 이해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갑자기요? 예, 그냥 정말 거짓말 같아요. 저는 그렇게 증상도 없었잖아요. 두드러기가 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면서 지금 제가 요새 저 봤을 때 안 긁잖아요. 옛날에는 괜찮으세요? 녹음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긁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마이크 띄고 좀 긁어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문은 제 안 씻는다고 계속 제 모자 쓰고 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났거든. 지금은 괜찮으세요? 완전히? 네, 지금은 목이나 어깨 이런 것도 다 낫고 턱도 움직이고 피부도 다 나은 거예요 지금. 피부 엄청 좋죠. 사람 된 거죠. 네. 다행이네요. 사람일 때 봐서. 네. 그렇구나. 제가 제일 고맙네요. 그러면 그래도 안 긁을 때 봐서 고생하셨네요. 네. 초면에 그래도 좋은 모습 보고 갑니다. 네, 오늘의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가진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에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매경항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세 번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과 충칭을 방문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에 이어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주요 지도자를 만납니다. 15일과 16일에는 중국 1대1로의 서부 거점이자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 충칭을 방문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경제와 민간 부문에서 대규모 협력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조 방안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응수한 직후 열리는 정상회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상 간 신뢰와 우위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감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보다 강도가 덜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에 들어섭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 표결 때문인지 다소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충격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수사의 성실을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 요구가 나오던 때로 검찰은 국정원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출석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거듭된 출석 통보에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최 의원이 실제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3차례나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모르는 그런 날씨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눈비 맞으며 뚫고 오신 우리 마차님. 눈이 와요.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무리한 개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개망나니. 자, 개망나니를 계도하고 있는 우리 엄마. 유엄마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편집하다가 유형 그거 정말 빵 터졌다, 진짜. 유형.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다룰 뉴스가 아닌 뉴스, 간단 뉴스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MBC 김장겸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에 대한 의혹 보도를 했던 주진우, 김어준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날이에요? 법원이 삼성 후원을 강요했던 장시호 씨에게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가장 이득 본 사람이 장시호라면서 엄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될 거란 생각을 못하고 아이를 집에 놓고 왔다는 그 절규를 좀 들었고요. 법원이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 얼굴이 굉장히 많이 예뻐졌다고 그런 논란도 따로 하나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알아볼 정도로 예뻐졌으면 심하게 예뻐진 거 맞죠? 네. 저 정말 그런 건 몰라보는데. 다음 가겠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국 수석이 조두순 재심은 현행 법적으로 불가하다면서 정부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치 감경, 그러니까 술 먹고 한 것은 죄를 깎아준다. 이거는 이미 폐지가 된 지 오래됐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일은 없는데 조두순 사건 때는 그게 판사의 판결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다 이런 거고 어차피 그 말은 맞습니다. 현행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재심은 피의자의 억울함이나 형이 너무 과하다,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해서 죄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범죄인이 피의자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현행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보호감호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 안 하잖아요. 대표적인 보호감호제도의 조세영? 죄는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사회로 나가면 안 되니까 보호감호를 해서 또 가둬놓는 그게 실질적인 종신형 제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중요한 뉴스들은 본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요. 이게 사연 온 지가 꽤 됐는데 방송을 만들다 보면 가끔씩 그걸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거 나중에 꼭 해야지 했는데 까먹고 가면 또 며칠이 지나거든요. 닥쳐님의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애청자 닥쳐입니다. 싸납디 싸나운 날씨를 보낸 11월 23일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목소리들이 이제 정겹게 느껴져가는 새날. 여전히 새날에 새로운 방송을 듣게 되면서 매번 황송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의 작은 도시 순창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입은 할머님들을 얘기할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올해 9월 1일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가졌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목표한 기금이 달성됐습니다. 군내 많은 시민들의 성금과 관심들, 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은 군민 추진의 대표단 분들과 모든 실무를 책임지고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한 집행위원들 덕분입니다. 11월 30일이 모금 마감일이지만 남아있는 모금 기간 동안 그리고 12월 28일 개막식을 잘 치르기 위해 다시 뛰어야 할 집행위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동의를 얻지 못해 마음을 꼭 전해봅니다. 축하해주세요. 정말 애썼습니다. 순창군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에서는 모금 기간 이후에도 계속 후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해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니까요. 방송을 듣고 계실 순창 군민 여러분들은 더 목소리를 내주세요. 동참해주세요. 방송을 듣고 계신 순창 출신 향후회 분들은 꼭 함께 해주세요. 3개월 짧은 기간 동안 애쓴 고향의 친구, 동생, 형제들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미흡하지만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쓴 짧은 시를 적으며 새날 가족분들과 애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등불이에요. 수천, 수만의 크고 작은 소녀상이 아직 숨죽여 살고 계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니까요. 평화의 소녀상은 희망이에요. 두 손에 총이 쥐어 전쟁터로 나간 이들에게, 컴컴한 이국 땅으로 노력을 떠난 이들에게, 원폭의 피해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겠다, 우리도 여기 있다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평화의 소녀상은 시작이에요.
힘이 없어 국가폭력. 나는 그것도 궁금하다고 봐요. 이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했다면 설마 이정미 대표가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겠지. 그 상황에서 반대표 던지면 정말 부결되는 거니까 안 던졌을 거라고 믿지만 투표에서는 투표의 행위는 투표로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투표한 거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정의당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이정미 대표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개정안이란 말이에요. 정부 안이 따로 네. 원안이 따로 있어. 네. 근데 그 개정안이 부결되면은 법상으로 원안을 투표한답니다. 네. 정말로 부결시킬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 만약에 개정안이 부결되잖아요. 이 합의안이 부결돼서 원안을 투표하잖아요. 합의안이 부결되는데 원안이 통과될까요? 원안은 더 힘들어요. 더 통과 안 돼. 그러면 완전 통과 안 되는 거죠. 이거 세법 개정안은.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경솔했다.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미래를 책임져야 될 어느 정도 그 책임감이 있는 정당의 당수라면 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국회의원은 명확하게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감시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투표를 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법인세법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순이익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아닌 단기 순이익이 2천억이 넘는 회사를 대상으로 법인세를 25%로 적용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단기 순이익이 3천억이 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25%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인세율 25%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논의가 너무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표 기준 2천억이냐 3천억이냐 이 말 자체가 이게 그냥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위에 비해서 이 책임을 많이 안 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법인세율에 따라서도 실질적인 그 부담률은 굉장히 작았단 말이죠. 15%라는 말도 있고 10%라는 말도 있는데 명목상으로는 21%지만 실질 세율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벌들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책임을 정확하게 져야 된다라는 의미였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고 이거 복잡한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원안이 다시 표결이 붙여진다거나 네. 자유한국당이 표결이 나왔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안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예. 정의당 쪽은. 그러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그 생각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문재인 정책을 더 지지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로 부결시켜버리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의사표시 그런 것도 한번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미있는 얘기가 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예산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는 이런 거 관심이나 있었나요? 예산안 그냥 통과되나 보다 했지 맨날 보면은 막 시한 넘겨가지고 막 자정 새벽 넘어가고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이상한 사람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예산안을 직접 들여다보니까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지 그리고 또 복지 관련한 예산들 말고도 SOC 예산이 엄청 증가했더만요. 또 정부 안에서 그렇게 후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또 오늘 일어난 사건 중에 한 분은 나오시고 한 분은 들어가셨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신 분 한 분 있는데, 일단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보겠습니다. 18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이분은 팟캐스트 하면 정말 끝내주겠다, 체력적으로는. 18시간 뭐 껌이죠. 뭐 검찰 조사 한번 들어가면 뭐 달달달 볶이는데. 자, 김태효 씨, 대외 전략 비서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우리가 방송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김태효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김태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김태효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이명박 정권 때 대외 전략 비서관이었고 사실상의 수석급이었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김관진하고 이명박이 만나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를 주재하는 사람이 김태효였다는 거지.
주제라고 하니까는 그 느낌이 확 다르네요. 배석했다고 할 때와 주제했다고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주제는 대통령이군요. 네. 사실상 실제요. 자, 10분께 액으로 되어 있는 음료와 그 환으로 되어 있는 걸 같이 한 세트로 드리는 이벤트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 정말 많아요. 일단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 엄밀히 따지면 오늘이에요. 12시 넘어서 예산안 표결을 했으니까. 예. 근데 그 새누리당의 그 진상들 보셨습니까? 자기들도 정리가 안 되는. 오라 그럴 때 안 와. 계속 지들끼리 안 와.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이 사실 있어요. 표결할 같은 거 할 때는 일단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도저히 못 참겠다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거의 10몇 시간 이상을 안 와. 표결하자는데 계속 안 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당 국회의원분 보도된 사진을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 책상에 엎드려 막 주무시더라고. 표결을 해야 되겠고. 그 정도로 안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 결국에는 집단 항의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합의문이 나왔어. 나오는 합의문을 또 뒤집은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네. 그래 놓고 국회의장한테 가서 우리 한 상의도 없이 표결하면 어떡하냐고 막 사태 지르고 막 따져요. 소리 막 버럭버럭 지르고. 그분 참. 그리고 나서 집단 퇴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안 표결이 됐고요. 그거 말고 부수법안 처리. 그러니까 예산안이 만들어졌으면 그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통과한 것 중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요걸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죠. 첫 번째는 뭐 정의당의 이정미,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뭐 반대 또는 기권?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뒷말도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한 체크가 필요하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슈퍼리치 증세, 핀셋 증세 이거랑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려면 세금을 좀 더 거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자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 그 법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죠. 한국당이 그 표결에 참여했으면 부결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결시킬 수 있었는데. 이게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한쪽의 반대는 왜 세금을 더 걷어하는 반대가 있고 부자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하나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표결에 참여 안 한 자유한국당이겠죠. 또 다른 쪽에서 반대는 너무 후퇴했다라고 반대하는 거죠. 아까 말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반대를 했던 이유가 원안대로 가야 된다.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뜻에서 반대표를 던진 건데 이게 이제 오해를 하신 거죠. 그렇더라고요. 지금 해당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면요.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 자체보다 그러니까 그 반대표를 던졌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비난을 하시는데 원래 정부 원안은 과세 표준이 2천억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최고 구간을 하나 신설하는 게 정부 원안이었는데 그걸 자유당에서 반대해가지고 3천억으로 올렸거든요, 기준을. 이제 그러면은 법인세를 25% 최대 구간으로 거둘 수 있는 25%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기업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슈퍼리치에 대해서 더 과세한다는 취지에 안 맞다라는 뜻에서 반대를 하셨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합의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유보 입장이었습니다. 합의가 아니었고요. 그러면 누구하고 합의를 한 거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의한 거예요. 합의 사항은 자 그렇게 됐고요. 첫 번째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유보 입장이었다. 반대나 똑같은 거죠. 이 후보는. 두 번째 자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찬성, 기권, 반대, 불참 요거밖에 없죠. 딱 요 네 가지 행위밖에는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뭐요? 무효. 가부 잘못 써가지고. 그 수기투표할 때 그랬지. 일부러 틀릴 수도 있어. 전자투표할 때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실수를 못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결된 것을 보면 177석이 참석을 했고요. 177명이 찬성이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이었는데요. 자, 이게 177명 중에 만약에 찬반이 반반씩 엇갈려서 홀수니까 한 명의 차이로 가결 부결이 나눠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반대에 이정미 대표가 속했다. 그래서 89대 87이 됐다. 89대 88이 됐다. 그랬을 때 부결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국회의원이 표결에 들어갈 때는 찬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는 다 빼놓고 찬성이냐 반대냐예요. 표를 던지는 것은. 그런데 원안보다 후퇴했다. 여당과 야당이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한 게 정부안보다 후퇴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반대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팽팽하게 맞섰으면 부결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도 옳지만 과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과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협조할 뜻이 있었는가 아닌가. 폭력을 당한 이들이 이국의 군대에 고통받은 베트남인들이 1300여 차례가 넘도록 끝없이 얘기할 수 있다. 함께 하면 된다. 하며 소리쳐 자신의 얘기를 시작할 테니까요. 그녀들이 그녀에게 다들 건강하세요. 그 정권교체 이전에 우리가 막 싸워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들 나시겠지만 소녀상 지킴이, 밥차도 한번 내보고 별 기억들을 다 했는데 정권교체가 사실은 이런 현상들을 좀 희석시키는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싸울 대사가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 좀 현재 이슈에서 많이 밀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적폐들을 청산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녀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트럼프가 새로 정권이 들어서고 아베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 북핵 때문에 좀 가려져 있지만 일본의 도발은 계속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녀상을 세우고 이런 분들한테 이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돈 많아서 뭐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라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만드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 멀리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그 지리산 끝자락 정도에 있는 바로 그런 굉장히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순창입니다. 정말 노력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하게도 메일이 너무 늦게 읽어드리는 그런 점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닥쳐님. 이분이 이제 이름이 닥쳐가 그거죠. 박근혜를 상징하는. 네, 503을 상징하는. 네, 닥쳐 이씨. 자, 지난주 이벤트가 없었는데요. 이번 주 이벤트 다시 돌아온 이너피스. 왜 이게 됐냐면은 이너피스를 드셔본 분들이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강력한 요청이 왔어요. 예, 그렇게 좋으면은 한 번쯤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제품도 아니거든요. 뭘 야속하게 그렇게까지. 내가 한 말이구만 그냥. 근데 어쨌든 이너피스가 효과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너피스를 상징하는 말들, 릴렉스, 몸이 좀 이완되면서 뭔가 편히 쉴 수 있다. 예. 그런 효과로 숙취 해소의 효과도 있다. 잠을 잘 자게 해주니까. 예. 예. 그래서 시차 적응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사연요? 제가 이너피스를 총리가 먹는 릴렉스 음료 이렇게. 총리요? 이게 저만 알고 있는 건데. 총리라면은 국무총리 말씀하시는 들어보세요. 거겠죠? 황교안? 연이 이런 게 아니고 그 김현 의원이 추미애 대표 수행하면서 미국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런데 방송을 김민석 원장님하고 둘이 같이 방송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시차 적응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다녀오셨는데 그걸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체력이 떨어지신 분은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그 국회를 호령했던 여장부도 시차 적응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님이 몸살 나가지고 한 이틀 정도 활동을 못 하셨다고. 그런데 마침 이너피스 그 남은 게 한 세트 있었어요, 저한테. 예. 그거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죠. 예. 직접 한번 드셔보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더 구할 수 없냐? 득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너피스 홈페이지를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더 드시는데 거기서 이해찬 총리가 비슷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더라는 거야. 이해찬 총리님. 예. 대박인데. 그래서 이해찬 총리한테 요즘에는 김영란법 있고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한테 또 홈페이지를 가르쳐 드렸대요. 예. 구입해서 드시라고.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이너피스가 걸려 있는 이벤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에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정도 에피에 나가는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진짜 화낼 거예요, 제가. 지난 이벤트 할 때도 보면은 정답과 있으시는 분 도대체 뭐지? 정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팟빵 새해가 날아든다 게시판에 이메일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메일들을 다 취합해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메일에 퀴즈를 쏩니다. 퀴즈를 쏘기 전에 그 에피소드에 제가 지정한 에피소드에 퀴즈가 들어있고요. 다 맞출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 꼭 한번 소중하게 들어보십사 하고 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른 건 하지 마시고요. 정답을 쓰시는 건 정말 방송을 진짜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 예. 나빠. 그런 분들은 참여 제외시키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정말 못 자거든요. 네. 정말 이너피스는 제가 정말로 인정하게 됐어요. 너무 피곤해도 잠 못 자잖아요. 진짜.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와. 멀뚱멀뚱. 아, 이너피스가 있었지? 마시고 잤던 기억이 한 2번 있고요. 효과는 정말 좋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이걸 내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술을 먹어볼 수 없고. 이게 참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네. 예, 예.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참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너피스 이벤트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고요. 지금부터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